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제가 성장주 위주로 주식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공부하고 나서 재무제표나 다른 뉴스들을 보는 방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매크로적인 금리나 물가 변동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서 하고 있는데요.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관심 종목 관련해서 매크로 마이크로적인 수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잡고 장기 투자를 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투자를 제가 한 지가 솔직히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투자 전문가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같이 배워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커머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쿠팡보다 무서운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쿠팡은 아마존처럼 고객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처음서부터 출혈 경쟁을 하고 있죠.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를 앞세운 네이버 쇼핑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좀 쿠팡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활용해서 선물하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저도 생일이나 이런 때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서 많이 선물하곤 하는데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신저 역량을 기반으로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요. 카카오나 네이버 둘 다 페이나 뱅크 시스템, 금융 쪽 일종의 테크핀 기업으로서 커머스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이버와 쿠팡 이커머스 시장에 과연 누가 될지, 플랫폼을 앞세운 네이버가 되느냐, 혹은 이제 물류적인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쿠팡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공부를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이버의 핵심 역량을 요약한다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스마트 스토어 플랫폼과 간편 결제를 비롯한 금융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저는 엄청난 속도로의 SKU 확장을 통해서 없는 것 없는 네이버를 만들어냈고, 네이버는 이를 통해서 신규 사업자를 끊임없이 모집함에 따라서 더 많은 SKU를 갖게 됐고, 그러니까 더 많은 상품군을 갖게 됐고, 가격 비교를 통해서 가장 싼 것을 찾고자 하는 소비자의 심리에 잘 맞춰가고 있으며, 이런 늘어난 사업자들이, 늘어난 개인 판매 셀러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광고비 매출을 늘리고 결제 수수료를 기꺼이 지불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플랫폼 사업자로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랜딩 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랜딩 페이지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PC 버전입니다. 모바일 UI보다 PC UI를 통해서 일단 봤는데요. 네이버 쇼핑은 굉장히 좀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모습입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굉장히 많을수록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철저하게 쇼핑몰별 최저가를 통해서 비교 검색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이버는 어쨌든 사업자가 많을수록, 공급자가 많을수록 더욱더 최저가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고, 그에 따라서 네이버는 페이먼트 시스템 및 테크핀이라고도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금융자산 규모를 늘리고, 쇼핑 광고를 통해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수익을 늘리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많아져야 광고 수익도 올리고 수익 성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대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형성이 돼서,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형성이 돼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네이버의 지금 현재 주력 성장 동력이 되고 있죠. 검색 광고는 주로 이제 쇼핑 윈도나 쇼핑 검색 광고 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가을 원피스 입력하면은 이 첫 번째에 뜨는 네이버 쇼핑에다가 먼저 올릴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입찰식으로, 혹시 파워링크나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쇼핑 윈도에도 수 있게끔 그렇게 광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네이버 쇼핑의 변곡점은 2019년입니다. 가장 성장세를 보인 것이 2018년부터 9년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2020년 기준으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 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뭔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빠르게 늘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는 당연히 쿠팡이 앞선 거다 했는데, 쿠팡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이 이제 신사임당님이죠. 이분의 영향이 상당 부분 작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때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수익을 내거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을 정도니까요. 사람들은 어쨌든 다 비슷합니다.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내가 들인 대비해서 어쨌든 들인 노력 대비 많은 성과를 거둔다기보다 좀 더 시스템적인 안정적인 성과, 뭐 내지는 이제 계속해서 어쨌든 수익을 벌어다주는 일종의 사업 소득을 걷고자 하는 심리는 다 있습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영상들이 언제 많이 올라왔는지 그것을 보다 보니까요. 2018년도 말, 19년도 초가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네이버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이버입니다. 유튜브로 검색을 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치면은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상위 5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거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참고로 그때그때 다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순 정렬로 했기 때문에 같은 값이 나오죠. 원래는 그냥 검색하면 다른 값이 나옵니다. 조회순 정렬로 했는데 대부분이 사실 2018년도 말부터 2019년도 초 내지는 2019년도 초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신사임당님이 올리셨던 게 1년 전, 김미경님이 올리셨던 게 1년 전이고요. 신사임당님이 올리셨던 게 마찬가지로 1년 전 조회수 8만회고요. 윤수르님이 올리셨던 게 4월 전이고,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는 셀러 친화적이고 그렇게 하려고 네이버가 처음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다고 보입니다. 뭐 네이버 톡톡이나 네이버 페이, 네이버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애널리틱스 이걸 통해서 이제 어느 트래픽으로 많이 들어오는지, 뭐 광고별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알 수 있고, 최근에는 GFA라 그래서 그 밴드나 그러니까 모바일 환경에서 광고를 할 수 있게끔 GFA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모바일 UI나 UX 강화 부분에서도, 그리고 또한 초기 입점 수수료나 등록 판매 수수료를 1년 정도 굉장히 무료로 잡아주는 점 등,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영향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성장하는 시기일 때 교육과 수수료 무료 등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서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 결과 네이버는 2015년도쯤에는 제휴몰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보인 부분은 대부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품 구성, 일단 셀렉션이, 고객 입장에서 셀러가 많을수록 셀렉션할 수 있는 상품이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빠른 성장을 보일 수 있었고, 네이버는 중단기적으로 쇼핑으로는 돈을 벌 생각보다 그들 사이의 트래픽 증가를 통해서 광고와 금융 부분으로 돈을 벌 생각이 더 크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퀵 에스크로, 스타트 제로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물류 부분에서 쿠팡이 가진 이점과 플라이휠 효과를 네이버가 모르진 않습니다. 네이버도 누구보다 물류적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네이버가 그런가 모르겠는데, 블로그에서 외부 링크를 입력하는 방식이나 블로그에서 이제 뭐 외부, 그러니까 그 도메인을 입력하는 부분에서는 카페24를 통해서 제3자 홈페이지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네이버가 투자한 물류 스타트업을 통해서 자사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물류를 연결하기 쉽도록 수배송 관련이나 뭐 어떤 물류 관련된 부분들을 간단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LG생건인가요? LG생활건강 쪽이랑 그런 쪽이랑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를 통해서 CJ 대한통운과의 협력 가능성도 살짝 비추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쇼핑의 성장을 네이버 페이 쪽은 그대로 흡수하면서 네이버 페이의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아닌데요. 작년 1분기만 해도 4조 원이던 게 지금 현재는 5.8조 원이죠.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 성장했고, 월간 결제자 수도 23 늘었습니다. 한 쿼터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스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2019년 대비 4.4조 원이던 게 이제는 5.8조 원으로 1조 4천억이나 늘었네요. 이에 한 번 더해서 제대로 된 락인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번 연도 얼마 전이죠. 6월 1일 날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끌리는 혜택은 네이버 웹툰 정도, 그러니까 뭐 쿠키 받는 정도지만, 일단은 멤버십 그 자체로 포인트가 추가 적립되기 때문에 쇼핑을 어느 정도 금액 이상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포인트를 쌓아주기 때문에 좋은 서비스라고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쿠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을 이제 또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쿠팡의 핵심 역량은 사실,
그러니까 플라이휠 이펙트 그래서 계속해서 적은 가격 정책을 유지를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고객 경험을 좋게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성장을 이끄는 다음 더 많은 트래픽을 이끌어내고 트래픽을 통해서 셀러를 많이 이끌어내고 셀러를 통해서 셀렉션할 수 있는 상품 구성을 다양하게 한 다음에 그게 또 이제 고객 경험으로 다시 선순환되는 어떤 그런 이펙트의 핵심은 사실 물류라고 생각합니다. 쿠팡은 MD들이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네이버에 비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마켓컬리나 쿠팡 MD 대표적이죠. 그 대신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로켓 배송 셀렉션 그 SKU 증가에서도 아시다시피 쿠팡에 들어가서 뭔가를 사려고 봤더니 뭐가 없더라.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2018년도 뭐 2019년도에 나온 그램 뭐 13인치 뭔가 이렇게 뭐 그 와중에도 이제 뭐 펜티엄이나 i3나 i5, i7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펜티엄급의 2018년도 그램을 원하는데 그런 걸 보려고 봤더니 없더라. 근데 그런 걸 갖추기는 사실 굉장히 이런 직배송 관련해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서도 최소한의 구색은 맞출 정도만 해도 굉장히 셀렉션 종이 많아져야 됩니다. 때문에 어쨌든 고객들이 이커머스에서 기대하는 심리는 무조건 사실 제 생각엔 원스톱 쇼핑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갔는데 없으면 실망합니다. 그게 다 고객 경험의 네거티브로 이어지고요. 쿠팡은 MD를 앞세운 직매입 구조로 이렇게 빠른 성장이 가능했고 어쨌든 자기들이 매입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매출 성장도 더 급격하게 나타낼 수 있었고요. 그 결과 로켓 배송이 가능했고 택배 업계로 치면은 쿠팡이 벌써 2위에서 3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택배 기업 정도만큼의 물류량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전용 배송센터 면적에서 다른 곳이랑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중간에 물결선이 있어서 그런데 100만 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벌써 100만 제곱미터가 될 만큼 공격적인 물류센터 투자에 나서는 쿠팡의 모습입니다. 쿠팡은 아마존이 여기 인포그래픽이 있네요. 아마존이 사실 대표적으로 플라이휠 전략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코로나 이전에 작년도 기준에서 성장했던 건가 모르겠는데 아마존은 지금도 아마 YOY가 제가 알기로 25%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구조는 계속해서 낮은 가격을 불러오고 낮은 가격을 불러오면 고객 경험이 일단 좋습니다. 싸게 샀으니까요. 좋은 경험으로. 그 결과 트래픽이 늘어납니다. 아, 거기가 싸게 사는구나. 그럼으로써 사는 사람이 많구나. 수요가 늘는구나. 그러면은 판매자도 늘어납니다. 판매자가 늘어나면 상품군이 또 늘어나죠. 그러면 또 여기 가면 모든 걸 다 살 수 있구나. 계속 선순환입니다, 사실. 그 와중에 그 성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낮은 가격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쿠팡이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방법이 아마존처럼 매출에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존이 넷인컴이 그러니까 순수입이 뭐 마이너스이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어쨌든 최소한의 금액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고 있을 뿐 마이너스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쿠팡은 반면에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외부 투자를 통해서만 엔진을 굴린다는 점이 아마존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최근에 소프트웨어 비전 펀드 손정희 의장의 신규 투자가 앞으로 이어질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기업의 명운이 갈릴 수 있다는 점도 굉장한 사실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쿠팡의 이용자 증가에 대해서는 두말할 게 없습니다. 네이버 쇼핑도 마찬가지지만 이용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이 모바일을 이용한 쇼핑이기 때문에 앱 사용자 기준으로 UI UX를 맞추면 돼서 앱 사용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뉴스를 하나 꼽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역시 적자 완화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은 최근에 적자 폭이 굉장히 그러니까 원래는 매출이 늘어나면 같이 적자도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매출은 상당 부분 늘어났으나 적자는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규모의 경제라는 네트워크가 작동할 시기가 됐나 하는 희망을 줬기 때문에 쿠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7조 원이 되었지만 영업손실은 1조 1000억 수준에서 7천억 수준으로 약 4천억이 감소했습니다. 쿠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스트 마일 배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송 경로 최적화나
어쨌든 직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 예측 모델이나 주문 관리, 오더 같은 그런 능력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이를 강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저는 네이버가 우세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좀 갑자기 붕 떠버리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금리는 떨어집니다. 왜 갑자기 금리 얘기냐면 네이버와 쿠팡 중에 결국에는 이커머스라는 그 유통업체 특성상 산업적인 파동에 가장 잘 맞는 기업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1인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일본의 편의점이 성공을 하고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성공을 하고, 그러니까 하니까 대형마트, 4인 가족에 특화됐던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같은 데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어떤 그런 인구 구조 및 경제적인 산업 흐름에 맞는 기업이 성공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짚어야 될 게, 일본에서 천원샵,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천원샵으로 유명한 다이소는 언제부터 그렇게 성장했을까요?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시작 부분인 1990년도 초반부터 성장했습니다. 버블이 꺼지고 사람들의 지갑은 계속해서 얇아졌으며 다이소는 계속해서 카테고리를 늘리고 사람들의 삶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금리는 현재 0.5%, 앞으로는 보기에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은 이런 양적 완화 혹은 일드 커브 컨트롤을 포함해서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할 가능성이 높고, 주머니는 얇아지고 삶은 팍팍해지고 노인 인구는 급증함에 따라서 재정 지출은 늘어나지만 유소년 인구는 감소함에 따라서 미래의 재정 수입은 현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재정 지출은 더욱더 늘어날 거고요. 어느 순간 한국이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력에 문제가 생긴다면,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볼진 않습니다만은 될 경우에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20년, 30년 후가 아니더라도 일단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면서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의 이제 마이너스 금리 내지는 0%대 금리의 바닥에 붙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게 물가로 이어집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낮아질 겁니다. 한국은행이 바라는 이상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입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물가도 낮아질 겁니다. 핵심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낮아지는 걸 한번 보세요. 거의 0%에 붙었습니다, 사실. 아마존 효과라고도 하고, 저유가의 장기화 때문이라고도 하고, 구조조정의 지연, 좀비 컴퍼니의 생산 과잉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도 하면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물가 하방 압력을. 저는 주로 이제 구조조정의 지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문제가 사실 아닌지라 지금의 디플레이션 상황이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언젠가 인플레이션으로 생긴 문제가 오겠죠. 어쨌든 구조적인 저물가는 마이너스를 향하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를 찍는다기보다 마이너스를 향해서 바닥에 붙을 것이고, 현금 흐름이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소비 감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세계 전체적인 흐름이 일본을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금리나 물가 사이드 둘 다 볼 때 사람들은 결국에 최저가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최저가 가격 비교. 그런데 쿠팡이 웬만한 지점에서 최저가를 다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사업자와 소비자 양 사이드에서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금융 수익을 내고 멤버십을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쿠팡은 월 2,900원의 로켓 와우를 통해서 주로 정기적인 매출을 냅니다. 가입자 수는 약 170만 명 정도라고 추정되는데, 쿠팡은 이를 통해서 락인 효과를 내고, 그러니까 걸어 잠근다고 하죠. 안정적인 매출을 거둘 수 있게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 외부적인 투자에 의해서 쿠팡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자력으로 굴리고, 그러니까 도전자임에도 쿠팡은 지금의 성공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비교적 오히려 안정적으로 시작한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나 네이버 통장, 네이버 멤버십 등을 강화하면서 계속해서 락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추가로 투자를 더 받아야 하는 점도 리스크지만, 어쨌든 2021년에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수혈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가봐야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단기적으로는 저는 네이버를 리스크도 적고 앞으로 성장성도 크다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우세할 것 같냐라고 생각하면 쿠팡도 당연히 성장할 겁니다. 당연히 성장하지만
네이버의 성장세를 부숴나가면서까지 폭발적인 성장이 없이 어느 순간 이상 매년 그냥 8%씩 성장하고 얘는 뭐 같이 8% 성장하거나 9% 성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비슷해지게 되면 과연 쿠팡이라는 것보다 네이버가 더 락인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많은 플랫폼들이 있고 트래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입니다. 2월쯤에 있었던 이커머스 관련 세미나가 제 생각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 주요 발언을 두 분만 좀 추려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아시아 태평양 유통부문 대표는 이커머스 시장 중에 커머리티 부분을 두고 쿠팡과 네이버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님은 최종 승자가 네이버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이버 플랫폼 속으로 차츰 들어갈 거라는 전망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고 나니 제가 그러니까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라이휠 이펙트 좋은데 네이버가 이 트래픽이랑 이미 판매자 부분에서 상당한 그러니까 기업으로서 금수저를 이미 물고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원스톱 쇼핑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손쉽게 SKU를 늘릴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사람들을 더 모집할 수 있게 되지 여기까지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김 대표님께서는 네이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검색을 잡고 있고 방대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검색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트래픽이죠. 방대한 포트폴리오, 판매자나 상품군, 그리고 이제 비싼 제품도 있고 싼 제품도 있고 그런 식으로 초저가와 편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검색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기존 사업자들의 패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고요.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는 아직 시장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쿠팡도 최근 검색을 강화하는 등의 역량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예단하기 이르다 는 얘기. 모바일 쇼핑의 이용자 패턴도 네이버가 우세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였습니다. 모바일 쇼핑 앱의 이용자 72%가 제품 구매 이전에 가격 비교 사이트를 활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가격 비교는 현재 밀레니얼 세대라고 보이는 20, 30대가 그때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소비력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서 가격 비교가 용이한 플랫폼으로 흡수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바일 쇼핑 앱은 이건 이제 2018년과 2019년을 놓고 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어떠하게 많은 시장 참여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만하게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이 없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온라인으로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도 당분간은 시장 참여자로 있을 겁니다. 또한 이베이 코리아나 11번가, 위메프, 티몬 등도 메이저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꾸준한 실적을 내고는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당 유통 구조를 롱테일이라고 본다면 이런 구조에서는 제 생각에는 당연히 네이버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단점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는 계속해서 오픈 마켓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기업들이 다 네이버를 통해서 아웃링크를 해서 매출을 내는 구조로 되게 된다 그러면 네이버는 계속해서 승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대략 한 30% 내지 40 혹은 쿠팡에 정말 SKU를 확장해서 상품군을 확장해 다 쿠팡에서 살 수 있다, 이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쿠팡이 우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이버가 우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쿠팡이 우승하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의 대략 저는 변곡점 그런 게 어느 때라고 보냐면 25%에서 30%라고 봅니다. 그 시점에서는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해서 늘려놓은 SKU와 물류 능력을 통해서 네이버와의 거래를 끊고 독자적인 쇼핑몰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쿠팡은 12, 네이버는 14다. 이 정도면 네이버 쇼핑 하에서 다른 쇼핑몰이 거의 인하우스 수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마저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네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결제한 온라인 서비스는 네이버가 단연 1위입니다. 이거 아마 페이 기준일 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실 네이버 쇼핑에서 네이버 페이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준으로 봐도 네이버가 1위입니다. 이베이랑 11번가는 성장세가 솔직히 맛이 같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에서 어떤 앱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가에 대해서 와이즈 앱을 했는데요. 와이즈 앱을 발췌해서 모아봤는데요. 와이즈 앱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곤 합니다. 시장 데이터 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20대는 압도적으로 네이버를 해도 네이버에서 압도적이죠. 압도적이라기보다 이제 어쨌든
과반 이상이라기보다 어쨌든 상당하죠. 40대, 50대를 보면 40대는 코리아를 주로 사용했으나, 그러니까 이때는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네이버의 성장이 그리고 쿠팡의 성장이 눈에 띄고요. 50대는 의외로 아직도 쿠팡, 그러니까 50대는 쿠팡을 많이 이용합니다. 쿠팡이 많이 들었고, 물론 네이버가 안 는 건 아니지만 쿠팡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수는 없나? 위 브랜드들은 이베이 코리아에 속한 오픈마켓 브랜드들입니다. G마켓 옥션, 지구, 이베이 코리아가 최근에 매물로 나왔다는 썰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본사는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3월쯤부터 아마 이베이 본토, 그러니까 이베이 본사가 엘리엇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보니까 부실한 부분은 정리를 하고 세계적인 이커머스 시장의 강자로서 실속화하자는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아예 뜬구름 잡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배당을 2년 동안 하면서 본사로 수익을 이전함에 따라서 사실상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서 배당을 많이 한다는 게 좀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이베이 코리아의 부진이 근데 손에 꼽힙니다. 매출이 안 늘어나고 있죠. 영업이익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마일 클럽으로 인해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최근 또 시들시들해지는 모양이고요. 이베이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거래액이 16조입니다.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3위의 포션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흡수한다면 쿠팡 입장에서는 단숨에 시장 점유율을 25% 내지 30%, 이게 25%는 이제 이게 시너지를 낸다면 30%까지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의 우세가 않을 거다라는 거는 쿠팡이 이를 인수하기가 힘들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매각가의 문제입니다. 5조 원, 도대체 5조 원이가 얼마나 큰 금액일까요? 요즘에 하도 큰 금액으로 M&A를 하다 보니 흐려지실 수 있는데, 이마트의 시가총액, 신세계랑 나눴죠. 이마트의 시가총액이 3조 2천억입니다. 롯데쇼핑은 2조 6천억입니다. 이 정도 미래 가치와 현실 가치라는 필터링을 떼고도, 솔직히 그런 걸 떼고도 5조 원은 좀 너무 큰 금액입니다. 또한 브랜드가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지구는 매출 1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떼고 보더라도 G마켓과 옥션으로 떼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각각의 매출이나 앱 환경을 해서 16조, 이게 만약에 하나로 16조라면 대단한 매물이겠지만 지금은 명백히 사실 3개의 브랜드로 나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이버 입장에서 굳이 본인들이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큰 금액을 투자를 하는 자사에다가 5조 원을 넣는 게 훨씬 투자 효용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에서 물류센터를 더 사고 마케팅비를 더 쓰고 네이버 멤버십이나 쿠페이를 강화하는 부분이 훨씬 더 낫겠죠. 이전 영상은 시험 삼아서 한번 올려봤던 영상이었습니다. 집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인테리어 시장 분석이었습니다. 제가 본업인 마케팅 일이 좀 바빠서 추가 영상을 올리질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올리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약한 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을 통해서 응원해 주셨던 김재항님, 김정훈님 감사합니다. 구독이나 댓글, 좋아요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유이지만 약소하게 시작하는 저 같은 사람에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